수년 동안 한 재벌 회장은 자폐와 전신마비, 여러 중증 질환을 안고 태어난 외아들이 평생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의사, 치료, 전문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고용되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온화했으며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저택 안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이의 침묵 뒤에는 가슴 아픈 진실과 곧 일어날 기적이 숨어 있었다. 한때 활발한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은둔하며 살아가는 이승우 회장은 매일 아침 같은 조용한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쩌면 오늘은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고. 한때 사업회의와 호화로운 해외 출장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은 이제 6살 아들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민준이는 자폐, 전신마비,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 아이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는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승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크고 조용한 저택에서 민준의 곁을 지키며 보낸다. 그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며 때로는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다. 매일 아침 간호사와 치료사들이 최신 장비와 치료법을 가지고 도착한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승호는 눈 깜빡임, 작은 소리,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놓칠세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침묵이 집안을 장악하기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린다. 이제 그의 모든 사랑과 관심은 유일하게 남은 연결고리인 민준에게 집중되어 있다. 승호는 현대 과학과 의학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신경과 의사, 치료사, 행동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이론을 들고 저택으로 찾아왔다. 승호는 모든 치료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모든 전문 용어를 익히고 상세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의학 저널과 자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다. 화려한 조명과 차분한 음악, 감각 도구로 가득 찬 특수 치료실까지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민준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몇몇 의사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승호가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승호는 거절했다. 그는 민준에게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있을 뿐 의식이 있고 밖으로 나오려 애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실패는 그를 더욱 노력하게 만들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때에도 승호는 아들과 자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기로 결심하며 곁에 머물렀다. 저택에서의 매일은 엄격한 일과를 따랐다. 승호는 일찍 일어나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를 체크한다. 그는 아들을 위해 부드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민준이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개를 고쳐주고 옷을 입히고 치료용 의자로 옮기면서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직원들은 활동, 운동, 언어치료, 시각 자극, 음악 세션 등 정해진 일정을 따른다. 승호는 모든 세션에 참석하며 때로는 돕고 항상 지켜본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어떤 음악이 재생되었는지, 특정 치료가 몇 시에 시작되었는지, 민준이 무엇을 입었는지. 그는 패턴을 찾기 위해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추적한다. 집은 기계 소리와 간병인들의 조용한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항상 고요하다. 승호는 거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민준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좁혀졌다. 가장 힘든 날, 지치고 절망감이 느껴지는 날에도 그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한다. 침묵과 진전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준에 대한 승호의 사랑은 더욱 강해진다. 그는 아들이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준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음에도 그는 기억과 감정을 나눈다. 때로는 아내의 옛 영상을 틀어주며 민준에게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를 보여주고 그것이 아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밤이 되면 승호는 민준의 침대 곁에 앉아 큰 소리로 책을 읽어준다. 그는 의사들에게 자주 연락했다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다른 곳에서 시험 중인 새로운 치료법은 없는지 묻는다. 그는 언젠가 아들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의료 연구에 돈을 투자한다. 많은 밤이 지치고 외롭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는 승호로 끝난다. 그는 여전히 민준이 침묵 뒤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런 변화의 징후가 없을 때에도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한다. 승호가 느끼는 고통은 끊임없다. 그는 아내를 깊이 그리워하며 그녀가 아직 곁에 있다면 삶이 어땠을지 자주 상상한다. 그는 그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부재는 저택에 존재하는 또 다른 침묵의 존재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민준의 무반응이다. 승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붓는다. 시간, 에너지, 사랑.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눈 맞춤도, 손을 꽉 쥐는 것도, 미소도 없다. 어떤 날은 승호도 남몰래 무너진다. 그는 복돼서 울고 민준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조심한다. 그러고는 얼굴을 씻고 아들의 곁으로 돌아간다. 그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그가 지금 영위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졌다. 하지만 승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온 세상은 그 집 안에 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무언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되낸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언젠가 민준이 아무리 작더라도 신호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날들은 흘러간다. 집은 조용한 보살핌과 소리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찬 채 고요하다. 승호는 같은 인내와 헌신으로 일과를 계속한다. 치료사들이 오고 간다. 전문가들이 시도하고 실패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담요를 고쳐 덮어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호는 아들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자신을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가까이 머문다. 침묵은 무겁지만 그것이 승호를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그는 언젠가 민준이 그 침묵을 깨고 나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귀를 기울인다. 그때까지 그는 매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고통은 강하지만 사랑은 더 강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승호는 언젠가 어떻게든 아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보상 없이 여전히 믿기 때문에 계속 노력한다. 박지은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여전히 슬픔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승호의 저택에 도착했다. 얼마 전 그녀는 갓 태어난 딸을 잃었다. 그 비극은 그녀를 공허하고 방향 감각이 없게 만들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노력하며 그녀는 이승호 회장이 소유한 크고 조용한 저택에 가사도우미 자리를 수락했다. 집은 거대하고 깨끗하며 차가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음악소리도 심지어 평범한 대화 소리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은은 공기 중에 떠도는 슬픔을 느꼈다. 직원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복도를 그림자처럼 오갔다. 승호는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는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하고 그의 아들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하루에 다시 약간의 의미를 부여해줄 유용한 일을 할 기회를 원했을 뿐이다.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조용했다. 그녀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주어진 일과를 따랐다.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충실했고 지은도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고 아주 작은 변화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집은 기계처럼 돌아갔지만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 대해 들었다. 6살이고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으며 의식이 있다는 신호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간호사와 치료사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돌보았지만 항상 의학적인 방식으로만 대했다. 지은은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책장에 먼지를 닦다가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을 보았다. 그는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으며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져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분간 그를 그저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하게 미소 짓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가 반응하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의 공간을 존중했다. 날이 갈수록 지은은 민준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가 자신을 보거나 움직이게 하려는 대신 그녀는 그저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무엇을 청소하고 있는지, 바깥 날씨가 어떤지, 딸에게 무엇을 요리해주곤 했는지. 그녀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부드럽고 꾸준하게 느껴지도록 했다. 서서히 그녀 주변의 기운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머무는 방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은은 작은 물건들을 가져왔다. 부드러운 인형, 밝은 색의 스카프, 간단한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 그녀는 민준에게 그것들을 억지로 쥐어주지 않았다. 그저 근처에 두었을 뿐이다. 승호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복도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조용한 태도는 집 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이제는 더 부드럽고 덜 절망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위층을 정리하다가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좁은 복도를 발견했다. 그곳은 더 어두웠다. 공기는 사용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복도 끝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천으로 덮인 가구와 상자로 가득 찬 창고가 있었다. 방을 훑어보던 그녀의 눈은 라벨이 붙어있는 키가 크고 어두운 캐비닛에 멈췄다. 라벨은 낡고 발해서 글씨를 명확하게 읽을 수 없었다. 캐비닛은 잠겨 있었다. 지은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열려고 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압박감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그날 그녀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그 캐비닛에 대해 계속 생각했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질문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주변에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다. 어느 날 지은은 부드러운 천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때는 그녀가 오르골에서 잔잔한 노래를 틀었을 때 그가 2번 눈을 깜빡였다. 지은은 흥분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평소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승호가 지나가다가 그 움직임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에 가까운 무언가가 가득 찼다. 지은은 그녀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을 계속했다. 그녀는 기적을 믿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차이를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한때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갖게 되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든 것 같았다. 지은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집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크고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일과는 계속되었다. 침묵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달랐다. 직원들조차 긴장이 덜한 모습으로 걷는 것 같았다. 승호는 미소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준을 더 자주 쫓았다. 지은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계속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그 잊힌 복도를 지나갔다. 여전히 그 캐비닛을 기억했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녀의 초점은 민준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가 만드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주었다. 아주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그가 모두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어쩌면 그는 그저 시간과 평온함, 그리고 그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집안에, 민준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이제 다르게 숨 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개선의 징후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차트, 검사 결과, 정해진 일과에 집중하는 동안 지은은 작은 것들을 보았다. 커튼이 흔들릴 때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근처에서 금속 숟가락이 떨어졌을 때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하는 것,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다리에 닿았을 때 그의 자세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 이것들은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지은에게는 중요했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반응의 체크리스트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그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했다. 어떤 천은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았다. 특정 소리는 그를 더 자주 눈 깜빡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메모를 하며 더 부드러운 질감의 옷을 고르고 근처에 있을 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피했다. 매일 그녀와 민준의 유대감은 말이 아닌 조용한 이해를 통해 깊어졌다. 지은은 치료사들이 놓쳤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무도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더 잘 반응했다. 첨단 기계, 번쩍이는 불빛, 딱딱한 목소리는 결코 그에게 닿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집이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가 그가 가장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은은 그의 일과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그녀는 낮 동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녹음된 음악 대신 밖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고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그녀는 심지어 민준을 직원들이 치료에 사용하지 않던 집에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그가 앉아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오래된 뒤편의 썬룸이 되었다. 그곳에서 압박이나 기대 없이 그는 더 자주 눈을 깜빡였고 손가락을 움직였으며 한 번은 정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기까지 했다. 지은은 환호하거나 누구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의학적 기준으로 측정된 진전 때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형성된 연결 때문에 매일 더 강해졌다. 지은은 민준 근처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르치거나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그의 의자 옆에서 옷을 개기도 했다. 다른 때는 청소를 하면서 가볍게 흥얼거렸다. 그는 말로 대답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완전히 멈춰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때때로 그녀가 방 안을 돌아다닐 때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그의 손에 작은 물건을 쥐어주면 그는 전보다 1초 더 길게 그것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살아있고 갇혀있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조용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지은은 자신의 역할이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압박이 없는 공간, 그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방식의 일부인 공간. 어느 날 오후 빨래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은은 세탁실에서 옷을 분류하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지퍼를 올리고 흰 옷과 색깔 옷을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특수 의자에 앉아 평소처럼 몸을 쉬고 있었다. 세탁기는 이미 돌아가며 평소의 회전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은은 정신이 팔려 양말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짚기 위해 재빨리 몸을 숙였다. 다시 일어섰을 때 그녀는 생각 없이 민준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딸과 함께 집안일을 할 때 하던 행동이었다. 놀랍게도 민준은 짧고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지은은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잠시 얼어붙었지만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억지스럽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그의 곁에 앉아 계속 빨래를 개며 같은 부드러운 톤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날 오후 늦게 대부분의 옷을 정리한 후 지은은 바구니에서 수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을 때 모서리 중 하나에서 작은 라벨이 미끄러져 나왔다. 손으로 쓴 것이었고 약간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모르는 클리닉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은 수건을 든 채 멈춰 섰다. 그녀는 라벨을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이름은 그녀가 승획에서 들었던 치료센터나 병원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다. 낡아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이 저택에 오기 전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클리닉이 민준의 초기 치료와 관련이 있었을까? 승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 그녀는 몰랐고 섣부른 추측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수건을 접어 옆에 두고 만약을 위해 라벨을 주머니에 넣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이 정리를 마칠 무렵 그녀는 등 뒤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민준이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전처럼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녀가 미소 짓자 그도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전보다 작았지만 마찬가지로 진짜였다. 지은은 그 순간 무언가 변했다고 느꼈다. 민준 안의 무언가가 조금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계나 치료 일정, 의료 차트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저 그의 곁에 머물며 그를 알아봐주고 인내심을 갖고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나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그를 방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라벨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이제 그에게 쏠려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오후였다. 해는 여전히 높이 떠 세탁실 창문으로 빛을 들이고 있었다. 지은은 테이블 옆에 서서 갓 말린 옷을 개고 수건을 더미로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근처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평범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녀와 함께 세탁실에 있는 것을 즐겼다. 지은은 마른 옷들을 그가 만져보게 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가 손가락 사이로 천을 문지르거나 그것이 어떻게 접히는지 쳐다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 오늘 그는 더 깨어있는 듯 보였다. 그의 눈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녀는 화려한 셔츠 하나를 집어들고 털어서 그에게 미소 지었다. 이거 마음에 드니?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셔츠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지은에게는 충분했다. 계속 옷을 개면서 그녀는 가볍게 잡담을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가볍고 거의 장난스러웠다. 궁금하네.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기나 할까? 그녀는 열린 세탁기 문을 가리키며 반쯤 농담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말했다. 놀랍게도 민준이 씩 웃었다. 큰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했다. 그의 눈이 살짝 빛나더니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과 함께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조심스럽고 느린 움직임으로 그는 휠체어에서 몸을 움직여 세탁기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고는 아주 부드럽게 세탁기의 열린 문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은이 단 한 번 들었던 그 부드럽고 숨결 섞인 웃음을 웃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행복해서 눈을 깜빡였다. 오, 정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그와 함께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은 더 크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은 자연스럽고 엉뚱하며 완벽했다. 마치 평범한 삶의 한 조각처럼 지은은 여전히 웃으며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민주는 다시 문에 기댔고 그의 작은 어깨가 즐거움에 살짝 떨렸다. 그것은 아주 단순했지만 이전과는 너무나 달랐다.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여기 그는 스스로 참여하고 웃기를 선택하고 있었다. 지은은 질문이나 과한 반응으로 그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머물며 그것을 즐겼다. 그녀는 부드러운 수건을 집어 그의 머리 위에 모자처럼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왕을 위한 세탁 왕관이야. 그녀가 씩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다시 웃었다. 그의 몸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기쁨은 조용했지만 진짜였다. 지은은 이제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기계도 치료사도 없었다. 그저 옷으로 가득 찬 방에서 순간을 공유하는 두 사람뿐이었다.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래층 현관문이 열렸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승호가 돌아왔다.
그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조용한 집을 가로질러 안쪽 방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사무실로 가거나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그를 곧장 세탁실로 이끌었다. 아마도 그가 몇 년 동안 집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세탁실 문에 도착해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멈춰 섰다. 그가 본 광경은 그를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지은은 바닥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의 아들 민주는 세탁기에 열린 문에 장난스럽게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웃고 있었다. 치료 세션도 장비도 압박도 없었다. 그저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진짜이고 날 것 그대로의 순간이었다. 승호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을 열고 서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다. 그는 민준에게 닿기 위해 수년간 모든 의료 도구와 전문가를 동원하며 노력해왔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의 아들이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누군가 시켜서도 아니고 테스트에 반응해서도 아니고 그저 즐거워서. 지은은 고개를 들어 승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잠시 사라졌지만 이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환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충격으로 커져 있었지만 감정으로 부드러웠다. 그는 민준을 보고 그리고 그녀를 보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다. 웃고 있네요. 승호가 순간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처음으로 승호는 다가가 아들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띤 눈이 빛으로 가득 찬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승호가 매일 집에 돌아왔을 때 보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무언가 바뀌어 있었다. 승호는 손을 뻗어 민준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안녕 아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지은은 일어나 그들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승호는 자신이 본 것을 여전히 소화하며 아들 곁에 머물렀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저 옷들, 세탁기,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기로 한 한 여자.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세탁기 옆에서 미소 짓는 아들의 모습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민준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세탁실에서의 그 밝고 예상치 못한 순간 이후 민준에게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각적이거나 극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 특히 지은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더 깨어있고 주변 환경과 더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눈으로 움직임을 더 자주 쫓았다. 질감이 다른 천이 피부에 닿을 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때로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다. 명확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숨소리 같은 소리들이었다. 지은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옷을 개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차분한 속도로 움직이며 모든 것을 예전과 같이 유지했다. 승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순간에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나 기계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저 그들과 함께 앉아 지켜보고
들으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큰 발표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민준이 반응하는 작은 순간들이 있을 뿐이었다. 지은은 이러한 신호들이 중요하지만 또한 섬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각각의 신호를 조용한 존중으로 대하며 결코 진전을 서두르지 않았다. 늦은 오후 높은 창문 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지은과 민주는 다시 세탁실에 있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옷들은 더미로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다. 건조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배경을 채웠다. 지은은 민준에게 작은 수건을 건넸고 그는 그것을 힘없이 받아 양손 사이에 쥐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계속 옷을 겠다. 최근에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민준이 교감하려고 노력하고 평범한 것들에 호기심을 보이는 순간들. 지은은 평소의 말투로 아직 남은 수건이 몇 개인지, 예전에 아기 옷을 같은 방식으로 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러다 침묵의 순간이 찾아왔다. 지은은 다른 셔츠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를 향해 돌아섰을 때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옷더미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은은 멈추고 그의 옆에 웅크렸다. 뭐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고 다시 옷더미를 보았다. 그러고는 거의 속삭임보다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루퍼. 그 단어는 부드럽고 불확실했지만 진짜였다. 지은의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같은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루퍼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방으로 누구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항상 말을 해왔던 것처럼 따뜻함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압도하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몇 초 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옷을 보았다. 지은은 조용하지만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그 한 단어, 비록 작았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소통이었다. 민준이 말하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승호는 사무실에서 막 돌아왔을 때 멀리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단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톤의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세탁실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지은이 민준 옆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해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승호는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물었다. 지은은 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말을 했어요. 승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녀는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 루퍼라고 했어요. 손으로 가리키면서요. 승호는 다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루퍼라고 했어.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민주는 그를 보았지만 다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평온했다. 승호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손 사이에 쥐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그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들이 단어를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다. 수년간의 침묵, 노력, 지켜봄과 희망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하나의 부드러운 단어, 민준이 스스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 승호는 그것을 반복하려 하거나 더 많은 것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곳에 무릎을 꿇고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천천히 옷을 개며 근처에 머물렀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순간을 너무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진전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과한 반응은 압박을 가져올 수 있었고 압박은 민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분위기를 이전과 같이 꾸준하고 차분하게 유지했다. 승호는 얼굴을 닫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연설도 긴 말도 없었다. 오직 이해만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하러 갔고 민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둘 모두에게서. 그 후 몇 시간 동안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에너지는 달랐다. 승호는 그날 저녁 민준과 더 오래 함께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들과 함께 앉아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그냥 근처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저녁을 준비하며 같은 꾸준한 리듬으로 부엌을 오갔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발표할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들은 보살핌이 필요했다. 승호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민주는 그날 저녁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했지만 이전과 같은 먼 방식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는 빛을 보았고 지은이 접은 담요를 들고 지나갈 때 그는 다시 미소 지었다. 아무도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민준과 같은 사람에게서 나올 때는 더욱 그랬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는 신호도 아니었다. 지은은 그것을 알았다. 승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었다. 부드럽게 말한 한 단어가 항상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문을 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고치지는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 민준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길었다. 더 조용한 날들도, 더 많은 도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달랐다.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더 큰 과정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매일 똑같이 항상 정성껏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승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느리지만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가 말을 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고 선반을 닫고 버릴 수 있는 낡은 물건이 있는지 서랍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방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승호는 대부분 침실에서 일하거나 민준과 함께 머물렀고 그 공간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창고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가 책상 주위를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며 움직이다가 열리지 않는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몇 번 부드럽게 당겨보다가 손잡이 근처에 숨겨진 작은 열쇠 구멍을 보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열쇠를 찾기 위해 근처 서랍과 칸막이들을 확인했다. 몇 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녀는 기타 서류라고 표시된 상자 안의 책 더미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고 녹슨 열쇠를 발견했다. 그녀가 천천히 그것을 삽입하자
서랍이 딸깍하고 열렸다. 안에서 그녀는 두꺼운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앞면에는 이민준 개인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폴더는 민준의 이름이 적힌 날짜별로 정리된 의료 기록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경학적 검사, 물리치료 계획, 정기검사 결과 등 일반적인 건강 기록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문서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 강박 프로토콜, 행동 억제, 정서적 통제 전략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사용된 허가 외 의약품, 높은 복용량, 그리고 장시간 동안 아무런 접촉 없이 통제된 방에 민준을 혼자 두는 것을 의미하는 중립구역 격리의 긴 세션에 대해 읽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찾으며 빠르게 움직였다. 한 보고서는 민준의 반응을 비협조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묘사한 후 복용량을 늘리고 교정적 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기록했다. 지은의 얼굴은 읽어 내려가면서 서서히 변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것들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민준을 아이가 아닌 통제하고 침묵시켜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가혹하고 침해적인 방법들이었다. 지은은 폴더를 옆으로 밀치고 뒤로 기대앉아 방금 읽은 것을 소화하려 애썼다. 그녀는 승호가 아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인내심과 보살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의 무언가는 그녀가 알게 된 그 남자와 맞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 중 하나를 들고 의사의 이름을 휴대폰에 입력했다. 그의 이름은 익숙했다. 김진우 박사. 그녀는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의 토론, 심지어 몇몇 법적 보고서까지 찾아냈다. 다른 가족들의 불만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김 박사의 치료에 몇 달 동안 격리되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이는 아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약물 사용을 묘사했다. 지은이 읽었던 똑같은 용어들, 정서적 억제, 반응 억제가 이 이야기들에서 반복되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지 의심스러운 치료 계획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승호는 몇 년 동안 이 남자를 민준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녀가 계속 읽어 내려갈수록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를 불안하게 한 것은 그 방법들뿐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였다. 민준은 이 남자의 통제하에 몇 년을 보냈다. 침묵, 경직, 정서적 거리감, 이제 모든 것이 더 이해가 갔다. 그것은 단지 그의 상태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위 치료라는 것들에 의해 야기된 트라우마의 결과일 수 있었다. 지은은 민준의 최근의 발전, 그의 웃음, 그의 첫 단어, 작은 신뢰의 표시들을 보며 그가 겪었던 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손을 약간 떨며 폴더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녀는 승호가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읽었는지 아니면 의사가 말한 것만 믿기로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진실은 이제 그녀 앞에 있었고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정보는 폭탄이었다. 지은은 남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녀는 승호가 이미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를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절박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떤 결과라도 얻기를 바라며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민준의 침묵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그의 상태 뒤에, 의학 용어와 전문가 의견 뒤에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성장시키는 대신 그를 닫아버리려는 절차에 의해 심어진 두려움. 지은은 화가 났다. 의사에게 화가 났다. 그가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스템에 화가 났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민주는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를 신뢰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말을 했다. 그는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이해했다. 그를 실망시킨 것은 치료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폴더를 다른 서랍에 넣고 다시 잠갔다. 열쇠는 그녀가 보관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조심해야 했다. 이것은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우와 민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보고서 한 부를 복사해서 만약을 위해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는 눈을 감고 쉬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이제 안전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미안해. 민주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 아래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보았고 모든 침묵 뒤에는 모든 것을 형성한 실수가 있었다. 지은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승우와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평범한 하루 중간에 불쑥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집이 평온하고 민준이 쉬고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그녀가 잠긴 서랍을 발견했던 바로 그 사무실에 앉았다. 지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폴더를 놓고 그의 앞에서 열었다. 그녀는 보고서들을 가리키며 부분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단호했다. 승우는 그녀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말을 끊지 않았다. 지은은 약물의 부작용, 사용된 방법들에 대한 설명, 기록에 사용된 언어, 민준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계속했다. 그러고는 그녀가 인쇄해온 조사 자료, 다른 가족들의 증언, 뉴스 기사, 그리고 공식적인 불만 목록을 꺼냈다. 승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지은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을 떼지 않고 읽었다. 그녀가 끝마쳤을 때 방은 침묵에 잠겼다. 지은은 기다렸다. 승호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를 믿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돈을 주고 동의서에 서명했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지은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악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아팠다. 승호는 눈이 붉어진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거지? 그가 물었다. 지은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승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얼굴을 닦고 말했다. 함께 바로잡읍시다. 승호는 남은 파일들을 샅샅이 뒤져 신경과 의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모았다.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고
라벨을 붙이고 분류했다. 그들은 의료학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했다. 승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신속하게 회의를 잡았다. 그들은 지은이 찾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했고, 다른 이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은 부드럽고 명확하게 말하며 소통을 담당했다. 승호는 지원을 제공하고 비밀 유지를 약속했다. 그들은 또한 의료비리 전문 탐사보도 기자와도 접촉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증거, 보고서, 개인적인 이야기, 심지어 클리닉의 오래된 비디오 녹화물까지 쌓여가는 더미를 갖게 되었다. 승호는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관심을 끌었지만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 민준뿐만 아니라 그 의사의 결정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동시에 집안의 삶은 계속 움직였다. 그리고 민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변화했다. 그의 단어는 여전히 적었지만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천천히 나타났다. 어느 날 아침 컵을 잡으려 하며 커버라고 말했다. 천장을 가리키며 삐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항상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조용히 축하했다. 승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함께하며 매일 민준과 함께 앉았다. 민준이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는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민준이 정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도왔고 민준이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압박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인내심이 있었고 민준은 그것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은 더 명확해졌다. 그의 눈은 사람들을 더 쉽게 따라갔다. 때로는 누군가 가까이 있기를 원할 때 손을 뻗기도 했다. 승호는 더 이상 민준을 회복이나 수리의 렌즈를 통해 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언젠가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 마음가짐의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지은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병원이라기보다는 가정처럼. 직원들은 더 자주 미소 짓기 시작했다. 치료사들은 그들의 루틴을 조정했다. 세션은 결과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춰 더 부드러워졌다. 승호는 민준이 치료 중에 결코 혼자 있지 않도록 했다. 그는 그의 곁에 머물렀고 손을 잡았으며 이전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했다. 지은은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틈을 채우며 그들 둘을 계속 지원했다. 변호사나 기자로부터 소식이 오면 그들은 민준에게 필요한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적으로 논의했다. 그들의 계획은 곧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몇 주가 지났고 신경과 의사에 대한 소송은 힘을 얻었다. 더 많은 가족들이 합류했다. 일부는 증언에 동의했다. 기자는 이야기, 기록 인터뷰로 가득 찬 상세한 보고서를 마쳤다. 승우와 지은은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며 함께 검토했다. 한편 민주는 조용한 진전을 계속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짓은 더 명확해졌다. 그는 가리키고 미소 짓고 간단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쳐다보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제 떠였는데 음악이나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원할 때 사용했다. 지은은 그의 진전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승호는 매일 밤 그것을 읽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승호의 손을 잡고 그를 보며 말했다. 아빠, 부드럽고 불확실했지만 분명했다. 승호는 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들을 가까이 껴안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함께 지은이 곁에 있는 채로 그들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보고서는 월요일 아침 일찍 공개되었다. 헤드라인은 직설적이었고 김진우 박사의 사진이 모든 화면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기사에는 지은의 조사, 승호의 증언, 그리고 수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던 여러 가족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자는 사용된 기술, 감독의 부재, 남겨진 정서적 피해를 상세히 기술하는 철저한 작업을 했다. 몇 시간 안에 다른 언론 매체들이 그것을 다루기 시작했다. 라디오 방송국,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까지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뒤따랐다. 지은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그녀는 해냈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승호는 모든 출연에서 그녀의 곁에 섰다. 그의 이름은 이야기의 무게를 더했지만 그의 차분한 정직함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은 민준에 대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많은 가족들이 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메일함은 편지와 이야기로 가득 찼다. 일부 이야기는 민준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했다. 프로젝트, 실험 또는 데이터 포인트처럼 취급된 아이들. 다른 부모들은 승호가 느꼈던 것과 유사한 죄책감을 묘사했다. 같은 의사, 같은 클리닉,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법적 압력도 증가했다. 의료위원회는 대응해야만 했다. 2주 안에 김 박사의 의사면허는 전면 조사가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다. 뉴스 방송국은 클리닉 밖에서 그 순간을 촬영했다. 군중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조용했고 다른 이들은 팻말을 들고 있었다. 승호와 지은은 그날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곳, 민준과 함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면에 클리닉 문이 잠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축하가 아니었다. 정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송이 뒤따를 것이다. 일부 가족들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침묵은 깨졌다.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저택 안에서는 삶이 변했다. 방들은 장식이나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도 다르게 느껴졌다. 문들은 열려 있었다. 차갑고 닫혀있던 공간에 빛이 가득 찼다. 직원들은 더 자주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억누르는 엄격한 일정이 없었다. 지은은 이제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일했다. 승호는 민준과 함께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책을 보는 등 아래층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표현력이 풍부해졌고 자신만의 일과를 가졌다. 그는 크레용을 좋아했고 그것들로 빈 페이지를 모양, 선, 인물로 채웠다. 때로는 지저분하게, 때로는 깔끔하게. 어느 날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도움 없이 신중하게 색을 고르며 그림을 그렸다. 지은은 방 건너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가 자신의 속도대로 작업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때 침묵으로 메아리치던 집은 이제 성장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더 많이 웃었다. 그는 원하는 것을 가리켰다.
준비가 되었을 때 짧은 단어들을 말했다. 물, 마오. 항상 완벽하게 발음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진저는 완벽함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로 측정되었다. 표현할 자유, 선택할 자유, 보여질 자유. 지은은 그의 새로운 단어와 몸짓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승호도 거기에 더했다. 민주는 심지어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 자주 껴안고, 동행을 원할 때 가까이 앉거나, 머물기를 원할 때 누군가의 팔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어떤 날은 더 힘들었지만 차이는 분명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느 날 오후 미술 코너를 청소하던 중 지은은 민준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막대기 팔과 둥근 얼굴을 가진 단순한 새 인물이 있었다. 이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얼어붙었다가 미소 지었다. 지은은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중간, 한 명은 작았다. 작은 인물은 머리 주위에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주황색이 칠해져 있었다. 중간 인물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긴 선들이 있었다. 키가 큰 인물은 위에 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아마도 승호의 평소 재킷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다. 우리구나.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가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반복했다. 승호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그림을 보고 멈춰 섰다. 그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들 옆에 앉았다. 이거 가져도 될까? 그가 물었다. 민주는 작은 미소를 띠며 그에게 종이를 건넸다. 지은은 그들 둘을 보며 마음이 가득 찼다. 그 그림은 그들 중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했다. 사라지지 않았다. 항상 아플 기억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집은 더 이상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딸을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승호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내렸던 선택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그리고 민주는 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용한 날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에게 가해졌던 것들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승호는 더 이상 지은을 아들을 도운 여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 이후에 온 모든 것을 함께 만든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는 단지 민준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 그들의 삶, 가족의 일부였다. 혈연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든 부분들을 함께 마주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짜 무언가가 자라났다. 민주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고 진짜였다. 매주 작은 무언가가 개선되었다. 새로운 소리, 더 명확한 단어, 더 긴 시선. 집은 그의 리듬에 적응했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다. 지은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돌보았다. 약속, 치료, 식사, 일과.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을 했다. 그는 그녀를 가장 신뢰했고 항상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었다. 승호는 때가 되었을 때 주저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힘들 때 민준의 곁에 진정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강하고 정직하며 깊어졌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살았다. 그들은 의무를 나누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고 인내심을 갖고 삶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비록 바깥 세상은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집에서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놀았다. 그는 크레용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블록으로 작은 탑을 쌓고 간단한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넘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그림에는 이제 더 많은 형태가 있었다. 때로는 동물, 때로는 사람, 때로는 그가 행성이라고 부르는 그냥 원들. 그는 항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할 때는 단어들이 분명했다. 물, 아빠, 공. 각 단어는 의미가 있었다. 그는 언어를 낭비하지 않았다. 중요할 때만 사용했다. 지은은 각각의 새로운 단어를 기록했고 하나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바닥에 종이와 장난감 더미를 놓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민주는 그녀를 보고 그녀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엄마. 그가 항상 그렇게 불러왔던 것처럼 차분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응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복도에서 혼자 그녀는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승호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그 멀게만 느껴지던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매일 민준에게서 배웠다. 그는 아들의 반응을 연구하고 지은에게 질문하며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민준이 어떤 간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셔츠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기 전까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았다. 그는 민준의 성장을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즐겨야 할 무언가로 대하기 시작했다. 승호는 또한 지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주었고 결코 그녀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항상 그녀를 포함시켰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존중만이 있었기에 잘 작동했다. 법적 소송은 이제 그들 뒤에 있었다. 그 신경과 의사는 공식적으로 개업 자격을 박탈당했고 여러 가족들이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법정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일상적인 루틴에 있었다. 스트레스 없는 아침 식사, 놀이로 가득한 오후, 부드러운 대화로 보내는 저녁 등 조용하고 다정한 평범한 삶의 순간들.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평온한 하루 활동이 끝난 후 새롭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은은 거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선반의 먼지를 털고 낡은 책들을 따로 치우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 일찍 책을 넘겨보다가 몇 권을 여기저기 남겨두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대했다. 그는 비록 완전히 읽지는 않더라도 책을 만지는 것을 종종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가 낡은 양장본 중 하나를 집어들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었을 때 민준이 그녀 옆에 나타났다. 그는 양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하고 부드러웠다. 책 있어.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다. 지은은 호기심에 그에게로 돌아섰다. 어디서 찾았어? 그녀가 물었다. 그는 소파에 펼쳐진 채 남겨진 책을 가리켰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고 앞면의 송글씨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정하고 섬세했다. 승우가 막 방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승호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눈은 봉투에 고정되었다. 그것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필체야. 그가 거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쓴 거야. 민준의 어머니인 서연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서 온 새로운 것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승호는 편지를 만지기가 거의 두려운 듯 응시했다. 하지만 민준은 다시 그것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지은을 향해서였다. 읽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그들 둘을 보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승우와 민준이 그녀 옆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낡았지만 여전히 온전했다. 그녀는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승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고 민준은 그녀의 팔에 기댔다. 방은 완전히 고요했다. 그러고 나서 드라마 없이, 팡파르 없이 지은은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간단한 단어들로 쓰여 있었다. 서연은 사랑에 대해, 희망에 대해, 그리고 민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받기를 바라는 지원의 종류, 그녀가 곁에 있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주기를 바라는 인내심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승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죄책감에 자신을 잃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언젠가 이 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민준에게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깊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지은의 목소리는 눈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했다. 승호는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민준은 더 가까이 기대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충분한 것을 말했다. 지은이 읽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그것을 다시 접어 민준의 무릎 위에 놓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은 민준과 승우 앞에서 편지를 펼쳤다. 방은 조용했다. 유일한 소리는 그녀가 종이를 펼칠 때 나는 부드러운 소리뿐이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유심히 지켜보았고 승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편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다. 단어들은 부드럽고 꾸준했다. 마치 바래지 않은 과거의 목소리처럼. 필체는 조심스러웠고 마치 누군가 올바른 단어를 고르려 천천히 쓴 것 같았다. 서연의 메시지는 의학적인 걱정이나 지시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랑, 신뢰, 그리고 직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들의 상태를 의학 용어로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차가운 논리, 가혹한 해결책,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는 민준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보호받기를 요청했다. 지은이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더 부드러워졌다. 서연의 편지는 정직과 보살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전문가와 평가에 둘러싸인 삶이 아닌 진정으로 그를 봐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종류의 삶에 대해 썼다. 그녀는 도움이나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민준이 기대의 무게로부터 보호받으며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요청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가 되게 해주세요. 편지는 말했다.
승호는 감정이 가득 찬 눈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 말들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의 호흡이 변했다. 그는 수년 동안 정반대의 일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단지 증상 목록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했다. 죄책감이 심하게 밀려왔지만 이제 분노는 없었다. 오직 후회와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깊은 필요뿐이었다. 지은은 편지를 다 읽은 후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은 종이 위에 머물러 있었고 무릎 위에서 부드럽게 그것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메시지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종이 위의 단어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배경에서 이끌어주는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을 유심히 보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뻗어나와 그녀의 팔을 만졌다. 그러고는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엄마, 알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목이 메어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승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우연히 발견된 이 편지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았다. 서연의 목소리, 분명하고 사랑스럽고 용감한 그 목소리가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바로 그 시점에 그들에게 닿았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아닌 지금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은 그 후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지은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깨끗한 봉투에 넣었다. 승호는 그것을 안전하지만 또한 잘 보이는 곳에 두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단지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요한 것, 항상 중요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날 오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크레용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지은은 그를 전혀 돕지 않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는 색을 고르고 선을 그리고 때때로 멈춰서서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승호는 근처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긴장감을 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머무는 법을 배웠다. 지은은 편안하게 가까이 앉아 그저 그곳에 있었다. 치료도 쫓는 목표도 없었다. 그저 평화롭게 앉아있는 세 사람뿐이었다. 나중에 바깥 하늘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일어나 그림을 손에 든 채 천천히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와,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따라갔다. 복도는 민준이 이전에 들고 있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다. 몇 주 전에 그 그림, 세 인물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는 이제 그 아래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은과 승호는 몇 걸음 뒤에 멈춰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민주는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항상 그곳에 있지는 않았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우리,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분명하며 자랑스러웠다. 지은은 승호를 보았고 그는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들로 충분했다. 한때 말을 하지 않았던 소년의 그 작은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정체성, 소속감, 사랑의 선언이었다. 꿈도 목표도 아닌 그들이 만들어온 삶의 진실. 천천히 그들은 앞으로 걸어가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복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었다. 그 편지는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고별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으며 희망으로 쓰여 적절한 때에 전달된 메시지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연결했다. 민준의 침묵, 승호의 실수, 지은의 역할, 그리고 집의 변화. 한때 일과와 규칙으로 가득 찼던 저택은 사랑과 소음,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었다.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를 안고 있었다. 앞으로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 위에 세워진 기초가 있었다. 지은은 이제 그의 삶의 완전한 일부가 되어 민준의 곁에 머물렀다. 승호는 아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마침내 존재하며 아버지로서 굳건히 섰다. 그리고 한때 침묵 뒤에 숨어있던 민준은 이제 자신의 그림 아래 자랑스럽게 서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정의했던 침묵은 사랑에 의해, 진실에 의해, 마지막으로 들려야 했던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